네, 메가 FTA라고 할 수 있는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득과 실을 또 논하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었죠.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또 빠지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수혜 업종을 가리기에 또 바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또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TPP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섬유 의복 쪽, 특히나 OEM 쪽을 들 수 있겠고 대표적인 피해 업종 자동차주들 어제 큰 폭으로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먼저 큰 그림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부에서는 한국이 TPP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나쁜 악재다. 큰일이 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만큼 무역 자유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네. 거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출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선 TPP의 정의를 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상,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FTA입니다. TPP 12개 국가의 지금 현재의 인구가 7억 8천만 명으로서 네.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협력 업체인 RCEP보다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GDP 개념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과 미국의 참여로 해서 GDP 규모가 26조 6천억 달러에 이르면서 전 세계 GDP의 거의 40%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RCEP의 19조 9천억 달러나 유럽연합 17조 6천억 달러나 다른 것보다도 훨씬 크게 윗도는 수준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과 중국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네. 한국이 TPP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거의 1.8%포인트 GD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참여를 못했을 경우에 0.12%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GDP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을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발효를 한 상황이죠. 예. 전 세계 GDP 규모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75% 수준까지 지금 협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은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거의 40%가 체결이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일본의 신의 한 수다 같은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이번 타결로 인해서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쪽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경쟁력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중일을 놓고 보시면 세 국가 모두가 제조 수출국이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 수출국들은 지금 현재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는 지난 4, 5년간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 자유무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출 제조국의 경쟁력을 들여다봤을 때 1위가 중국이었고 네. 2등이 미국, 3위가 한국 그리고 4위, 5위, 6위 이렇게 해서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인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은 빠져나오지만 다른 국가들은 수혜가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까 키예프가 발표한 내용도 보시면 네. 수혜는 1.8%, 피해는 0.1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은 자유무역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수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체 그림을 볼 때는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키예프의 이러한 발표는 TPP에 가입을 하면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 말씀을 드리지만 예. 1.8%라는 가입을 했을 때 상승폭이 1.8%인 거고 만약 가입을 안 했을 때 하락폭이 0.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예,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차피
포함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니면 벌써 뭐 것이다. FTA 수준만 놓고 보시면 전 세계 국가의 75%와 협정을 지금 맺고 있고 벌써 맺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전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 활발해지면 질수록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우려를 미친 사안 중에 하나가 또 원자재 가격 하락이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지난달만 되짚어 보더라도 뭐 원자재와 관련한 뭐 세계 최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글렌코어 뭐 파산설까지 났잖아요. 하지만 글렌코어의 주가를 보니까 뭐 저점이 $66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막 한 117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우려감이 상쇄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달 말에 원자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을 네. 때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죄송합니다. 글렌코어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예가 될 수가 있다. 네. 원자재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DCF 모델을 활용을 해서 청산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500억 달러가 넘는다. 지금 네.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럼 3배 이상의 수준이다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단기적인 적정 가격을 계산해 보더라도 15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보다 훨씬 튼튼한 회사다 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좀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금융회사는 보통 자기 자본 대비해서 레버리지가 적게 5배, 많으면 20배.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따지면 1000%가 넘는다는 거죠. 200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자산형 회사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1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유동성 자산 비율도 11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불안은 버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부도 가능성이 없고 원자재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평가된 자산주나 원자재 관련 주식들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낮은 PER이나 PBR이나 PSR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군들을 네. 분석을 해서 투자를 갖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뭐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원자재 수출국이죠. 그렇죠. 예, 이 국가들의 펀디멘탈을 좀 들여다봤을 때 네.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브라질이 대표이기 때문에 브라질을 좀 놓고 보시면은 현재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60% 미만이다. 그리고 총 부채 비율이 지금 현 시점에서 128%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전 세계 평균이 280%입니다. 훨씬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무역 수지까지 흑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일어났었지만 오히려 브라질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부채 비율과 무역 수지를 판단을 했었을 때 오히려 투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첫째는 뭐 국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둘째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브라질 부동산 투자가 좀 화랑이 좀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거에 동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브라질의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겨우 4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오히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고요. 부분이 좋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서 흔히 말하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오히려 2년 동안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 내에 브라질 레버리지 ETF를 보시면 거의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브라질을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투자를 꺼리는 네.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브라질 국채하면은 사실 경기를 일으키는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국채 수익률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환 쪽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채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브라질의 ETF를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쪽에 더 초점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해알화 자체의 평가 절하가 벌써 50% 이상 일어났고 1년에. 네. 그리고 금리도 16%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도 매력도가 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